164 16장 두 종류의 사랑.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털어놓으려고 한다. 아들 브라이언이 14살 때다. 녀석은 캘리포니아에서 제 어머니랑 살고 있었다. 나는 미시간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날을 거대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엄마제였기 때문에 난 아들에게 남성적인 롤모델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이 15살이 되면은 데려오기로 계획했다. 물론 계획이란 늘 뜻대로되지 않는 법이다. 브라이언의 엄마가 내게 전화해서 당장 브라이언을 데려가라고 말한 날이 기억이 난다. 내가 물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지금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다. 14살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이 상황을 이해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게는 이 상황이 처음이었다. 좀 열쇠도 없이 브라이언은 내 곁의 미시간으로 왔다. 갑자기는 싱글 데이트가 되었고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삶을 조정해야 했다. 기왕이면 제대로 해내겠다고 열심히 했다. 브라이언이 제 엄마와 아빠가 자랑스러운 남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훌륭하고 잘 짜인 삶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사실 우리 부자에게는 어려운 도전이었다. 우리는 우선 서로 알아갈 시간이 필요했다.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면서 몇 달이 안에 루틴을 만들어냈다. 고등학생인 브라이언은 마침내 일어나서 등교했다. 나는 직장으로 출근했다. 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나는 집에 도착해 있었다. 아들은 집에 오면은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숙제했다. 밤에는 잠자리 들고 다음날 다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돌아갔다. 그런 날이었다. 그날 일은 조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생생히 기억이 난다. 서울버스가 도착해 문이 열렸고 아이들 몇 명이 내렸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보이지가 않았다. 이런 일이 전에도 한두 번 있었지만 그때는 브라이언이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고 집에 혼자 들어온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관심을 쓰였다. 하지만 그날 아무 말도 듣지 못하기에 짜증이 났다. 나는 그 녀석이 집에 오면은 이 문제를 놓고 훈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4시가 되었다. 나는 더 짜증이 났다. 4시 30분이 되자 화가 슬슬 올라왔다. 당신은 다들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전이지만 학교나 친구 집에 있다면 어디서든지 전화를 찾아내서 전화할 수 있을 터였다. 5시가 되자 몹시 화가 났고 5시 30분에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 아들이 문을 들어서자 이놈의 영덩이를 그득 차주겠다고 대내렸다. 5시 45분이 되자 시간이 정확하게 내리박혔다. 내 안에 모든 게 바뀌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분이 들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모든 가능성을 말이다. 아들이 갱단에 가요하는 모습을 상상했다가 자동차 뒷좌석이 단체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도 떠올랐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죽은 채 누워있는 모습도, 아니면 이런 말까지 해야 할까. 14살짜리 흑인 남자 아이는 미국에서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어디든 아들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백인 경찰관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찰나의 순간에 그 모든 상상이 동시에 떠올랐다. 아들은 누군가에게 약간의 지도와 교정이 필요한 착한 고등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이 아이는 내 피와 살이다. 이 아이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랑이다. 나는 그 순간에 나쁜 일이 정말로 아들이 생기면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날 것을 알았다. 내 삶은 망가지고 말 것이다. 이런 기로움은 난생 처음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15분이 흘렀다. 6시가 되었고 브라이언이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온도감이 휩싸였고 분노가 눈녹듯이 사라졌다. 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허리케인이 휘몰아칠 줄 알았는데 눈물이 그릉그릉한 아버지가 꼭 안아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삶의 뻔한 진리를 말한 것처럼 들린다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생명을 몸 안에 10달이나 품고 있던 어머니라면 아이가 태어날 순간부터 매 순간 놀라며 자신이 강력하게 자녀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어머니는 한순간이라도 그 연결이 위협받는다면 남자들 대부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포를 느낀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자 신의 사랑이다. 조금씩 한없이 베푸는 사랑이다. 아버지에게 보통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느껴진다. 이것이 내가 되었으면 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야. 내가 그러게 되면 너를 사랑할게.
내가 브라이에게 주었던 사랑도 그러했다. 나는 사랑을 매우 조심스럽고 결단력 있게 분류했다. 이게 너를 위해서 프로그램이야. 아들아, 그렇게만 하면 내가 사랑할 젊은이가 될 수 있어. 마침내 다른 종류의 사랑을 느끼게 된 순간까지 나는 그랬다. 어머니의 사랑, 아무 데서도 그러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종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것이 브레인 비가 하더니 그날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조건부 사랑이 고정관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구분은 사실이다. 부모님과 관계에서도 나는 확실히 그렇게 느꼈다. 게다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내 삶과 일에 심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이는 내가 이 종류의 사랑을 이해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 둘을 결합하도록 도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만 한단다. 나는 브라이언에게 받았던 기대를 저버리는 방법을 배웠다. 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대 말이다. 그리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이 아이들은 내가 더 나은 카운슬러와 컨설턴트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더는 내가 만나는 대상이 학생운동 선수든지 고위층이 전문적 임원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한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한다. 역정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단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사랑과 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시려 하는지 지키려 하는지 관해서 이야기했다. 당신의 부모, 카운슬러 또는 어떤 종류의 리더이든 사랑과 수행의 욕구를 인식하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서 최고의 성과를 거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그 문을 열 수가 있다. 단지 운동 선수나 사업가 또는 내 성을 물려받을 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랑과 수용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가 최고의 모습을 보이도록 도울 수 있다. 수보제를 하든 하지 않든 직함이나 억단위의 연봉을 받든 그렇지 않든 어리나 다른 누군가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든 없든 말이다. 이 종종의 사랑을 결합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 된다. 삶이 된다. 그런 사랑을 77장에 자기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멜로디는 미시간 대학을 대표하는 하키 선수였다. 그는 2017년 18년 시즌의 빅텐 컨퍼런스 득점왕으로 그의 전 미 대학 최고의협회의 지역 준결승전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었고 지역 결승전에서 골을 넣어서 팀이 프로존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분은 먼저 오일러스 팀으로 이적하면서 2군에서 뛰기 위해서 미시간 대학을 1년 그 이유시를 디비전의 4개의 지역 챔피언을 칭하는데 그러니까 NCAA라는 것은 4개의 챔피언 팀이 겨루어서 내셔널 챔피언이 된다. 그는 오일러스 팀의 1군에서 잠시 올라가 NHL에서 뛰게 되는 꿈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웨인 그레츠키가 한때 입었던 유니폼과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 NHL로 다시 내려간 그는 득점으로 팀을 이끌어서 AHL 올스타 팀에 뽑혔다. 이 글을 쓰는 현재 그가 다음 시즌에 NHL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현재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쿠퍼 멜로디는 2016년에 내 사무실에서 처음 방문한 그 쿠퍼 멜로디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쿠퍼 이야기는 다음 무리들을 생각나게 한다. 사실 레드 벤슨 코치에게 나와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적은 쿠퍼였다. 그분은 다큐멘터리를 막 보고 난 후였다. 그분은 톰이 미시간에서 첫 시즌을 보내면서 운동을 들어했을 만큼 힘들어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톰이 내 사무실을 방문했고 내가 그에게 자신을 믿기 시작할 때까지 어떤 코치도 그를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일부를 보았다. 사실 쿠퍼의 상황은 겉보기에 당시 톰의 상황만큼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내 사무실에 안겼다는 결심만으로도 슬럼프를 극복하는 상태였다. 그분은 어느 리그의 경기에서든
스타가 될 만큼 몸집이 크거나 몸놀이 빠르다고 평가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 다른 할킥이 선수스러운 대학에 오기 전에 주니어 리그에서 2인을 뛰었다. 그는 자신의 세대 전 주니어 팀에서조차 그보다 많은 고력을 견디야 했다. 그들은 고등학교 선수로 코프를 선발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그를 훈련 캠프에 부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다른 주니어 팀을 찾아가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자신이 이런 번 위해서 자기의 성을 증명해내야만 했다. 미시간 대학으로 온 후에 그는 신입생 치고 훌륭하게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32게임에 출전해서 10득점과 14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후에 쿠퍼는 단 해코 정에 걸려서 수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팀 뒤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NCAA는 결석을 이유로 그에게 2학년 시즌 전반부에 선수로서 부적격 판정을 했다. 그의 팀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 후는 벤치에 앉아서 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시 오랜만으로 보게 될 때는 이미 17경기를 놓친 터라 그 후는 전혀 없이 자신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빈틈없이 플레이를 했고 얼음 위에서 모든 움직임을 지나치게 고민했다. 그의 몸은 치유되었으나 정신은 치유가 되지 못했다. 그때 쿠퍼가 나를 찾아왔다. 내가 그에게 왜 찾아왔는지 묻자 그런 마음속에 말을 털어놓았다. 그분은 미시간 대학의 선수로서 아이스하키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시즌의 절반을 벤치에 앉아서 팀이 패배하는 상황을 지켜본 후에는 예전과 같은 선수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이제는 얼음 위에 설 때마다 내면에서 자기 의심과 비난의 고통이 들려서 두렵다고 했다. 실수할 때마다 베일은선 거치에 눈총을 갈 때마다 내면에서 신란이 열렸다. 모든 풋볼 선수가 보스캔베 클로에서 받았다는 살그런 눈총을 기억하듯이 선수 밑에서 훈련받은 선수라면 누구나 그의 눈총을 기억하고 있다. 그분은 생처음으로 아이스하키를 즐기지 못했다. 오히려 하키 때문에 점점 비참해지기만 했다. 그는 자기가 미시간 대학에 적합한 사람인지 심지어 하키는 스포츠에도 적합한 사람인지 회의감이 들었다. 그는 변호선 코치도 비슷한 회의감을 품고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나는 말했다. 코치가 내 안에서 뭐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신경 안 써. 어쨌든 코치는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너는 거기에 맞춰서 완벽해지려고 너무 애를 쓰잖아. 하지만 코치님이 제가 그런 기분이 들기에 코치는 내가 어떤 기분이 들게 할 수 없어. 특정한 기분을 느끼기 어려웠던 말을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너한테 들린 거야. 나는 그 후에게 이 얘기를 잠시 생각하게 한 후에 정리한 질문을 던졌다. 네가 뛰었던 경기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경기는 언제였지? 그가 깜짝 놀랐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말이야. 네가 최고로 생각하는 경기 하나만 얘기해줘. 그는 스케이트를 신고 설수 있을 때부터 즐거웠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나만 꼽긴 어려워요. 하지만 볼수 있을 때 시즌 말에 챔피언십에서 진출한 몇몇 경기가 생각나요. 주니 리그에서 2년차가 되던 해였는데 그분은 18살이었고 자기를 받아들고 설득한 머스키가 램버잭스에서 사우스 다코다주의 스포츠에 있는 슬림피드 팀으로 갓 이적한 후였다. 처음으로 너버전 주 밖으로 나와 USHL이라는 그 무대로 뛰어들었다. 왜 그 경기들이 최고였지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거기서 정말로 궤도를 올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얼음 위에서 해봤던 모든 게 다 옳았다고 느껴졌어요. 재미있었니? 그는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네, 재미있었어요. 하이키를 했던 기간 중에서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경기 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말에는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경기 중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해봐. 그가 대답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너는 아무 생각도 안 했고 게다가 재미도 있었지? 그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너는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그때는 그게 전부였던 거야.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은 없었지. 알겠어? 너는 얼음 위에서 최고의 선수였어. 이것은 그가 그날 쿠퍼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그는 자기 머릿속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배워야 했다. 얼음 위에 있든 밖에 있든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법을 기억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하키를 하면서 즐겁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 너는 재미있으면 한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음 연습 때는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아무나 너보다 더 재미있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말이야. 네가 너무 재미있어 해서 모두를 열받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얼음판 위에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야. 맞아.
그러니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와서 신나게 플레이해야 해. 플레이 게임. 그 다음 주에서 미시간 울버린스는 오하이오 조립대학의 버카이어스를 상대로 싸웠고 그 포메르들은 대학 하키 선수가 된 이후로 첫 헤트 트릭을 기록했다. 그는 컨디션을 회복해서 전이어 시즌을 훌륭하게 이끌었고 빅10 1등 팀 선수로 뽑혔다. 또한 16득점 35득점을 기록하며 리그를 이끌었다. 나는 그 1년 일찍 학교를 떠나서 아쉬웠지만 NHL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의리에 있는 일이다. 나는 여전히 쿠프와 연락하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서로 얘기를 나눈다. 그는 훌륭한 선수인 동시에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재미있는 음악가 2019년 여름에 첫 싱글 앨범을 발매했다. 자, 덕실한 기독교인이다. 또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변에 있는 많은 하키 선수 중에서도 두드러져서 보일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분의 삶은 내가 신앙을 기반으로 해결책에 집중한다고 부르기에 완벽한 삶이다. 지금 쿠프는 최고 수준의 프로하키 리그에 뛰고 있어서 가끔 그의 경기를 볼 수 있다. 나는 경기를 모니터하면서 다시 자신을 압박하고 코치에게 좋은 인생을 주려고 너무 열심히 애쓰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바람에 완벽해질 수 없는 그의 모습을 감지하기도 한다. 게임을 플레이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생각만 하느라고 말이다. 그럴 때 나는 항상 그를 처음 사무실에서 만난 그날로 데려가 말한다. 내 머릿속에서 나와 스스로 만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고. 잠시 자신의 삶을 떠올려보자.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런가? 자신에게 최악의 책인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하는가? 자신을 자책하는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의 짐을 지고 다니면서 자신을 안쓰럽게 생각하는가? 이 중에 익숙하게 들리는 항목이 있는가? 나는 당신에게 스스로 만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싶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걸어놓고 있는 것을 솔직해지기 바란다. 솔직해지면은 통제가는 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 라는 궁극적인 사명에 좀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자기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라. 혼자서 실천할 수 없다면 신뢰하는 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보기 바란다. 그들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허용하라.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아마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행복을 방해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게 하는 내면의 장애물을 그들이 밀어버릴 수 있게 허락해라. 스스로 만든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데 집중해라. 그리고 매일 그 일에 전념해라. 자기만으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데 매일 전념해라. 정은 쿠프 패러디. 쿠프 멜로디는 미시간 대학교 하키팀에서 3시즌을 뛰었다. 3학년 때 그는 빅10 1등 팀에 속했고 득점 리그를 주도했다. 현재는 그는 오일러스 팀에서 프로 선수를 활용하고 재능 있는 음악가이기도 한 그는 2019년 첫 싱글 앨범을 발매했다. 하키는 제가 하는 일이지 그게 곧 저는 아니에요. 그래도 하늘은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 인물이다. 나는 그 토무리들을 존경했다. 그 역자들의 부도를 지목했고 나도 역자들의 부도에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역자를 미시간 대학에 입학했고 나도 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 토무리들의 내면 속으로 라는 영상을 보았다. 영상에서 톰은 그리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난 뒤 이야기를 했고 상담하면서 그리가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봤다고 말했다. 그리가 톰에게 한 말은 감명받은 나는 다음날 에런슨 코치에게 그리가 면담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가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너무 흥분한 상태였고 한편으로는 그에게서 어떤 말을 들을지 불안하기도 했다. 영상으로 이미 영감을 많이 받았지만 더 많은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키 선수의 삶의 해결을 물어보기도 했다. 나는 자존감 전부를 하키에 걸었는데 그 사고방식이 오히려 하키와 삶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들은 톰 브레이드와 면담했던 목적이 그를 훌륭한 풋볼 선수로 만드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역할은 톰 브레이드가 풋볼을 하든 하지 않든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설득하고 격려하는 것이었다. 내게 예쁜 올림을 준 것은 이 메시지였다. 나도 같은 위로가 필요했다. 하키를 하든 하지 않든 훌륭한 일을 해내려고 그리고 나를 설득해주기 바랐다. 미시간 대학교 아이스하키 팀에서 뛰는 것은 내 평생의 꿈이었다. 그런데 막상 들으니
하키를 즐기지 못했고 때때로 비참한 기분까지 들었다. 아이스링크에 서있는 것조차 싫었던 시절이 있으다. 성공의 집착가 나머지 스스로 지나치게 압박한 탓에 잘하지 못하면 자존감에 크게 상처를 입었다. 경기를 망친 날에는 짜증을 들쳐가면서 의심했다. 결국 선수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자신감을 잃고 말았다. 그래 서봉식으로 해서 나를 끌어냈다. 다른 선수와 다를 것 없이 나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완벽주의자임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해주었다. 그는 내가 매일 아이스링크에서 뒷구를 쏟아부어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줬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쏟아붓는 노력뿐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돌아갈 일이었다. 그래는 내 최악의 속성을 최선의 속성으로 바꿨다. 나만의 생각이 갇혀서 항상 완벽해지려고 노심 초사 애쓰는 대신에 그래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이 나열이 최악의 적이 되지 않게 하는 데 달렸다. 그래는 만족을 잘못하는 채 늘 많은 것을 원하는 성향으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세상을 알려주었다. 내게 성공을 적이는 법을 알려주었고 성공하는 데 있어 나의 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대응해야겠는지다. 이런 태도는 내가 더 좋은 하키 선수가 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삶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내게 하키는 단지 게임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그래야 하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하지만 네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게임이라는 사실만 잊지 마. 이런 사고의식은 네 정신을 묶고 있는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키를 하면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그래 그는 아몰라이드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나는 대학 시절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가끔은 그 다짐에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지금 들어보면 내 결정이 자랑스럽고 만족스럽지만 당신은 내가 내린 선택이나 나라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오직 하키에서의 성공만 평가했다. 그래는 내가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을 포용하도록 했다. 내가 남과의 확인은 다른 아웃라이더가 되리라고 북돋았다. 프로로서 첫 시즌을 건널 무렵에 심각하게 부상을 받다. 다행히도 부상은 극복했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게서 하키가 사라진다면 나는 괜찮을까? 내 삶은 여전히 멋질까? 이것이 그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다. 만약에 신이 내게서 하키 능력을 거두어 다시는 장비를 착용할 수 없다 해도 내 자존감은 괜찮다. 나는 여전히 멋진 삶을 살 테니까. 왜냐고? 하키는 내 가치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키는 내가 하는 일이지 그건 내가 아님을 그레그는 깨우쳐 주었다. 하키는 내가 하는 일이지 내가 아니다. 내가 되어야 된다.